네, 안녕하십니까. GBL 2204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한국어 세션이고요.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제조 산업, 그 중에서도 로보틱스와 배터리 산업에서 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WS 최정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션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재석 사무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호준 책임님과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제가 제조 산업에서의 젠 AI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에서 젠 AI를 활용한 로보틱스, 그 다음 플랫폼, 더 나아가서 AI 컨버전스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조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SCM, 특히 수요 예측을 어떻게 젠 AI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제언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 AI의 제조 산업에서의 동향입니다. 어제죠. 어제 키노트에서 저희 아마존의 CEO이신 앤디 제시가 나와서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젠 AI를 통해서 어떻게 아마존닷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앤디 제시가 말하기를 지금 저희 세대의 가장 큰 기술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젠 AI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실까요? 하지만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고려사항도 있고 우려사항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리서치 기관의 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이 젠 AI가 정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기술에 대한 확신 부족이 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새로운 IT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띠임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런 역량에 대한 부족, 인력에 대한 부족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 내지는 우려사항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이 젠 AI를 하게 되면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까? 비즈니스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젠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AWS가 생각할 때 이 젠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영역에는 한 5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투 마켓입니다. 그리고 비용이죠. 굉장히 빨리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영역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지금 많은 젠 AI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업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요약을 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 비즈니스 가치 향상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게 되면 기존에 하셨던 기업의 오퍼레이션, 이거를 좀 스트림라인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조기업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SCM, 공급망 계획에 있어서 좀 효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젠 AI를 통해서 기업 고객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유스 케이스 세션은 첫 번째로 먼저 두산 로보틱스에서 젠 AI를 통해서 어떻게 로봇 개발해서 활용하시는지 이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요 예측, 공급망에서 수요 예측을 하시는데 어떻게 젠 AI와 나머지 다른 AI 기술들을 활용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의 이재석 상무님을 스테이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연구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로봇을 이용하는데 이제 몇 가지 불편한 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AWS의 그 페이스 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두산로보틱스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후반에 나오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인 로봇입니다. 흔히 생각해서 이제 로봇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 M, H 이런 시리즈로 해서 그 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 페이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뻗을 수 있는 길이에 따라서 14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봇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변 장치들과 섞어서 결합을 해야 비로소 이제 솔루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특정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솔루션을 협동 로봇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례고요.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데 이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신 코봇이나 이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를 저희는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코봇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코봇은 3가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펜던트, 컨트롤러,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 펜던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파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용자가 TP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해석된 각도나 속도나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6축의 로봇 암에 각각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가만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로봇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의 형태나 뭐 이런 그 손가락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맨 끝에 있는 걸 이제 프렌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그리퍼들을 붙여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만들 때 다양한 이제 그리퍼를 붙여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컨트롤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컴퓨터랑 비슷한데 컴퓨터가 I/O가 있듯이 이 컨트롤러에도 여러 가지 I/O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가 다른 공정을 만들 때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서 뭐 예를 들면 센서랑 연결돼서 센서를 수신한 다음에 그 값을 읽어서 뭐 로봇을 동작시키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봇은 그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로봇과 하드웨어적으로 비전이나 그리퍼 같은 다른 그 주변 장치들과 연결이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 비전과 그리퍼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운영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로소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사례된 거는 이제 닥터프레소라는 이제 커피 로봇인데요. 이 커피 로봇에는 저희가 생산한 이제 로봇과 이제 커피 프레소 머신, 키오스크,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제어하는 PC가 이제 안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서로 작동해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로봇과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를 이제 공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미니 무디라고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 솔루션인데요.
서비스 영역에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봇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그 키오스크가 있고 키오스크 위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있고 각각의 이제 그 캔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제 키오스크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하죠. 인식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감정에 맞게끔 뭐 메뉴나 이제 캔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카메라나 뭐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로봇, 뭐 그리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그러면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그 문제가 이런 솔루션을 만들 때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사용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재사용을 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공정을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생산이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캔들이 있는데 이런 캔들이 종류나 크기나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재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맨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 스윗이라는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스윗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통합하고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정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랑 아까처럼 캔의 위치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재프로그램해야 되는 것들은 제네를 이용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다투 스윗은 저희가 이미 상용화해서 여러 그 협력사나 아니면 여러 뭐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고 있고요. 제네는 이번에 이제 AWS의 협력을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다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주변 장치,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운영하게 하는 로봇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야 아까 닥터프레소 같은 솔루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이런 공정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해야 되고 매번 그 비전이든 그리퍼든 이런 것들을 갈아 낄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 방식에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개개의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줘서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을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해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로봇에 이제 비전을 붙여가지고 그리퍼를 붙여서 뭐 팔레타이징 아니 뭐 픽앤플레이스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다투 스윗에서는 그리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로봇 픽앤플레이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기 제가 URL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 자료가 나중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를 다투 스윗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나온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정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을 매번 생성하는 거랑 변경될 때마다 재프로그램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지만 로봇을 다루는 방법은 자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인데 요구사항을 받고 프로그램하는 방식에서 요구사항을 입력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변경사항을 사람이 인지해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경사항을 감지해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게 이제 제네의 컨셉입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고객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열렬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그 고객에게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산출물이나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이썬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을 생성해내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시뮬레이션을 그 실제 로봇으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서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할 때는 페이스 팀에서 매 스프린트마다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고 이제 스터디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6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그 빨간 박스를 그 블루캔 옆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였고요. 처음에는 저거를 이제 잡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잡은 다음에 뭐 놓치고 옮기다가 부딪히고 이런 것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빨간 박스를 잡은 다음에 처음에 이제 빨간 박스나 캔을 갖다가 디노나 셈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랑 세그멘테이션에서 위치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TCP 기준의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 빨간 박스를 잡는 경로하고 그 빨간 박스를 잡아서 그 블루캔 옆으로 옮기는 이제 그 경로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런 경로를 생성해서 작게 타스크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타스크가 성공할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저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저런 타스크를 잘게 짜게서 하다 보니까는 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파이썬 코드로 이제 생성되다 보니까 저희 실제 로봇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2를 시작을 했고요. 페이지 2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로봇 M0609라는 로봇하고 그 다음에 LG의 기술을 이용한 3D 카메라, 3D 뎁스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AWS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앞전에서 설명드린 시뮬레이션에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얹혀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 구성도인데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했으면 실제 리얼에서는 어시스턴트 기능을 좀 넣기 위해서 스피치 투 스피치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라이브랑 이제 폴리를 통해서 스피치 투 스피치를 구현을 했고요. 폴리에서 24개 국어를 좀 다국어를 지원하니까 화자의 그 언어를 갖다가 감지를 해서 보이스 아이디를 바꾸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폴리의 보이스 아이디가 언어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해야 그 내추럴 랭귀지에 좀 가깝게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그라운딩 디노나 셈은 그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구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LLM을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형태대로 만들었고요. 한 5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실제로 화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뭐 물체를 뭘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끔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 솔루션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고요. 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다트 수입 모듈에서 음성이나 텍스트로 명령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에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해서 AWS에 이제 서비스 형태로 보냅니다. 그럼 AWS에서 뭐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코드를 리턴 받고요. 그 리턴 받은 거를 다시 로봇 소프트웨어로 보내서 로봇을 이제 구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넣었는데요. 그 모션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스피치 투 스피치, 그다음에 컨버세이션한 그 컨텍스추얼 컨버세이션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레그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나 음악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멀티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데모를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재프로그램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좀 보여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직접 교시라고 해서 이제 티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티칭을 해서 그 위치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위치가 바뀌면 얘는 이제 인지를 못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네 번째의 문제에 해당되고요. 첫 번째 페이지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빨간 픽셀을 잡아서 점선으로 된 저런 패스를 만든 다음에 저 패스를 잘게 쪼개서 태스크 형태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에러를 잡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페이지 2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AI 미니 무디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조그만 화면에 2024년 보이는 게 10월 이제 1일에 같은 만들어진 모듈에서 첨단 모듈을 AI 만든 음료 거고요. 제조 코드가 시스템이에요. 제너레이션 되면은 무슨 저번에 이제 음료를 코드가 갖고 생깁니다. 있어? 여기 몇 가지 음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를 달라고 그러지 않고 테라, 얘가 문맥을 산타 이해하는지를 제로, 좀 파악하기 3, 위해서 뭘 갖고 스텔라 있는지 아르투아, 물어보는 거고요. 4, 다음 질문에 포카리 스웨트, 일부러 이제 5, 뭐 옆에 있는 걸 밀키스, 줘라고 해서 6, 공간을 코카콜라, 인식하는지를 좀 보여주기 7,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칭따오, 8, 아사히, 9, 스프라이트.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어떤 음료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그럼 나는 밀키스 오른쪽에 있는 걸로 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달라고 한 거고요. 이게 LLM을 통해서 저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그 종류를 파악한 것 你为什 중에서 么推荐了这款饮料？ 네, 我 이거는 推荐 Milkisa 这款饮料是基 선택한 于 거를 几 왜 个考虑。 그거를 首 좋냐라고 先 물어보니까 그 이유에 ，Milkisa 是 대해서 一种 이제 清 설명을 爽 해주는 的碳 거고요. 酸饮料，带有牛奶的 일반 香 비전을 甜，非 사용했으면 常适合 저런 缓解 부분들은 阴凉 불가능합니다. 天气带来的不适感。 Can you tell me what'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Sprite? To the right of the Sprite can, there's a can of Stella Artois. I'll take it. Can you grab me 오른쪽에 a 있는 can 게 of 뭐냐라고 Sprite? 물어보고 오른쪽에 I'm 있는 going to Las 걸로 Vegas 달라고 next week. 이렇게 하는 겁니다. Can you recommend me any tourist attractions in Las Vegas? Great to hear you're heading to Las Vegas next week. Based on the latest information as of October 14th, 여기서 나오는 이제 2024, I highly 모션들은 recommend 그 visiting the LLM을 fountains 통해서 of 저희 로봇 Bellagio. 랭귀지로 이제 생성이 돼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그 코드로 생성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지원한다고 적은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득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갖다가 없애버리거나 좀 줄임으로써 그 지연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시간으로 해서 선순환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번 기회에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이 들었고요. 향후에는 현재는 미니무지라는 형태를 저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프롬프팅해서 이제 한 건데요.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이제 커버하고 프롬프트 자체도 자동 생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동작 자체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그 부분의 속도를 고려해서 만든 다음에 환경을 좀 인식하는 부분으로 좀 더 좀 향후에는 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LG 엔솔에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차우준입니다. 저는 오늘 AI와 LLM을 통해서 SCM을 혁신한 저희의 여정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12월에 LG화학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3만 5천 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 약 34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미,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사업 영역은 모빌리티와 IT입니다. 모빌리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에 탑재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T고, 그다음에 모빌리티에서는요, 그 퀵보드 혹은 전동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 영역인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배터리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인데, 전력이라는 도메인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ESS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가 없을 때 전기를 만들고 여기다 저장을 하고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분사한 이후로 매년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4조 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34조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전기자동차의 수요의 증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과 같이 생겼죠. 이거는 그 리튬이라는 어떤 원재료의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이 리튬이라는 원재료는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어떤 화학 원료인데, 이게 2022년에 무려 4배가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저희의 제조 원가도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배터리에 있는 판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중장기 계약을 하고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원가가 변하게 되면은 가격 산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2024년에 도래한 전기자동차의 캐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 한정을 하면 전기차는 매년 50%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전기차의 이런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2, 3, 4분기에 많이 회복은 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보여줬던 이런 성장률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전기차의 어떤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저희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희의 공급,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서 SCM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배터리라는 것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료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원재료에 대한 조성이 바뀌게 되고, 조성이 바뀌면 결국 배터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재고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CM에서 원재료를 많이 구매하더라도
인벤토리, 우리가 버퍼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저장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유통기간에 지난 제품은 원재료는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업보다 어려운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저희 회사의 그 SCM 밸류 체인입니다. 뭐 생산, 마케팅, R&D, 그리고 물류, 판매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중에서 마케팅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케팅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마케팅의 업무를 AI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고 이렇게 이뤄낸 혁신을 다른 SCM 부서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전사적으로 SCM의 어떤 혁신을 AI를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구축한 거는 이제 데이터 백본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인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하는 어떤 로스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이해하고 EDA를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큰 로스가 발생했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데이터 엔지니어링 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저희는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전처리하고 필터링하는 일종의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로직을 스케일 아웃하는 역량입니다. 첫 번째 역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파이썬을 통해서 충분히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역량 같이 분산 처리를 한다거나 병렬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AWS는 글루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글루 안에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이식하여서 스케줄러를 붙이고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본인이 로컬 컴퓨터 혹은 본인의 개인 개발 환경에서 만든 이 한 번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이식해서 전문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매주 약 100개 이상의 피처를 안정적으로 수집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저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은 부족한데 일이 많다였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유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와 협업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요구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준은 소타가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타라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좋은 모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타가 잘 적용될 수 있는 문제 혹은 데이터는 저희가 AWS에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냥 소타를 이용을 해서 예측값을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서비스는 아마존 포캐스트와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글론이라는 그 타임 시리즈 전문 패키지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타 모델을 실험을 했고요.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DBAR 플러스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성과가 좋았고 이것을 저희 모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DBA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RNN 아키텍처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혼합한 모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타가 잘 먹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B2C에 해당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가 올가닉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타가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B2B로 만들어지는 수요, 마치 의사결정 당사자들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B2C로 전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B2B로 발생되는 저희 고객사들이 저희에게 몇 개의 배터리를 사갈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희 쪽 영업 담당자와 저희 고객사, 자동차 벤더사들이죠. 이분들의 어떤 의사결정 패턴을 직접 모형화해서 예측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때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저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형을 개발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B2B도 B2C도 아닌 문제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이벤트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벤트라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대선으로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뭐 IRA가 이제 폐지가 되면은 전기차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라는 뭐 요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벤트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없지만 이미 문헌에 있는 레포트와 유튜브 혹은 뉴스에 있는 기사들을 LLM을 통해서 정형화하는 과정을 했고,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LLM을 통해서 이제 저런 비정형 데이터라 그러죠. 저런 문서들을 이제 정형화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성능에 대한 문제보다는 DB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DB화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그 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게 검색을 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DB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LLM이 뱉어주는 결과를 기존에 있는 RDB나 어떤 정형 DB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수많은 레포트를 다 정형 개량화해서 데이터를 했더라도 이게 집계가 안 되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고DB, 아마존에서는 더큐먼트 DB라고 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NoSQL을 써서 그 LLM이 뱉어주는 이 제이슨 형태의 그 문서 구조를 그대로 DB화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뭐 이벤트까지 예측을 해서 이제 현업 담당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니까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지 좀 이해하고 싶다, 해석하고 싶다는 니즈였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예측감만 주는 것으로는 SCM의 혁신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LM을 통해서 예측 값에 대한 표준화된 해석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표준화된 해석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이 시계열 예측에 특화된 프롬프트를 디자인했고요. 그 프롬프트에는 총 3가지 컴포넌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열의 도메인을 알 수 있는 메타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판매량 혹은 수요라고 할 때 이게 북미에서의 수요인지 대한민국에서 수요인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해서 LLM이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와 헤더를 넣어줬고요. 두 번째로는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측값과 학습에 사용된 과거 데이터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렐러번트 타임 시리즈, 개념적으로 독립 변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이걸 단독으로 보게 되면은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너무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가격이라는 어떤 독립 변수를 가지고 같이 보면은
가격이 낮아졌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프로모션을 한 것입니다. 이거 프로모션을 한 이유는 잘 판매되지 않아서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판매량이 그냥 증가한 거에 불과하죠. 동일하게 뭐 판매량이 증가했더라도 그 시기에 가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했다면은 이거는 실수요도 증가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매량도 같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이런 외부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이런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성하는 레포트, 이 해석 보고서에는 YOY나 뭐 이런 성장률과 같은 그 계산된 수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LLM은 사칙 연산에 있어서 항상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그를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계산이 필요한 통계값들을 마치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정의하고 여기서 참조해서 뭐 성장률이나 이런 통계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측값을 만들고 해석까지 해서 당초에는 레포트 형태로 현업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레포트가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현업 담당자분들이 다른 분석도 같이 보고 싶다는 니즈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저희 그냥 팀 내에서 그 BI 대시보드를 일단 운영해 보기로 했고 그때 이제 AWS에 있는 퀵사이트라는 BI 툴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구현하고 이제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고객들을 이 대시보드에 가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 같지만 생각보다 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다른 시스템에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 게 나름대로 큰 허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팀 내부에서 이 BI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업 담당자분들이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그 VO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AWS에서 있는 IAM Identity Center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사내에서 쓰고 있는 인증 정보를 활용을 해서 퀵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사내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오버롤한 아키텍처이고요.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추구한 저희의 사상 혹은 저희의 목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아키텍처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아키텍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아키텍처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저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했고요. 크게 세 가지 에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백본에 해당하는 데이터 에어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AI와 어널리틱스 에어리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퍼레이션과 대시보드 에어리어인데 앞에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퍼레이션 앤 대시보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에서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그 근거리 데이터입니다. 근거리.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때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전날 날씨를 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저희 수요나 이런 판매량 같은 걸 예측을 할 때 직전 월 혹은 직전 주의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서 이걸 통해서 모형의 웨이트를 새로 학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매주마다 저희가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형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매주 하기에는 너무 좀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엮어서 저희는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그때 이제 람다와 스텝 펑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별도의 컨테이너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고요. 거의 모든 서비스가 AWS에 있는 빌트인 서비스와 혹은 저희가 직접 만든 세이지메이커의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람다와 스텝 펑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에어리어를 지탱해주는 그 하위 레이어는 이제 보안 계층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본인들 계시는 이 회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한다는 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이제 AWS에 있는 뭐 VPC, 다이렉트 커넥트 등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SA 분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잘 준수하는 방향으로 우회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내 SCM DB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 데이터 수요 예측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뤄낸 성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3개월 구간에 대해서 저희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 약 9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 대비 향상된 수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이 과제를 시작했을 때는 3개의 OEM, 3개의 자동차 그룹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다가 저희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하고 좀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기능이 역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고객사 전부를 다 수요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이상의 자동차 OEM,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 수요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 수요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타겟이 되는 전체 전기차 시장을 예측하는 일도 동시에 수행을 했고요. 전기차에서 아직 판매량이 많지 않거나 굉장히 좀 마이너한 이런 차종을 제외하면은 약 3,000개 정도의 이제 전기차 시계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3,000개의 전기차 시계열을 약 6개월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AI와 LLM을 통해서 SCM, 그중에서도 수요 예측을 혁신한 사례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JNA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개선하려고 했는지 그 사례를 보셨고요. 사실 이렇게 JNA를 도입해서 활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확도겠죠. 저희가 JNA를 얘기할 때 항상 저희가 좀 부정적인 단어로 따라다니는 것이 할루시네이션, 이제 환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또 일정 부분을 좀 치중하게 되면, 편중하게 되면은 그 아웃풋 데이터가 좀 페어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에 대한 데이터들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JNA를 도입하시는 이제 고객 여러분께서 생성되는 JNA 데이터 아웃풋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코스트죠. 이제 워낙 그 GPU 인스턴스나 이제 칩 이런 것들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JNA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데 이 코스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JNA를 도입하실 때 어떤 모델을 썼는지 뭐 이럴 때도 비용에 대한 그 철저한 그 검토,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 대한 영역인데요. 제인 AI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의도치 않게 회사의 어떤 그 중요 정보가 나가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제 기업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그 고려 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언 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eyes wide open.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여러 가지 모델을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고 실험을 해보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인 AI가 나온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모델이 새로 나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성능이 좋아졌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델이 정답이 가장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보셨지만 공통점이 있죠. 하나의 모델만은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클로드도 사용하셨고 라마도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성능, 비용 대비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필요한데요. 그 어떤 그 아웃풋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어떤 데이터나 이제 회사에 원치 않는 주제들이 나온다면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내지는 기능들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 이번에 그 리인벤트 기간 동안 좀 새로이 베드락에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빌드 머슬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어떤 머슬, 근력을 키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요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달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마라톤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갑자기 언제 내가 마라톤을 할 때 갑자기 42.19를 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걸 하려면은 5km부터 뛰고 10km 뛰고 이제 해프 마라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굉장히 좋아 보이는 유스 케이스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유스 케이스도 한번 찾아보시고 실험을 해보시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제인 AI 관련된 회사의 머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짜 그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말 킬러 유스 케이스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 고객분들이 그런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한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인 AI를 앞으로 이제 하시는 여정에 있어서 이런 유스 케이스 발굴이나 POC라거나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